한국이요? 그 김치와 태권도로 유명한 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프랑스의 최고 군사 분석가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방문 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프랑스는 한국의 친구로 남아야 한다며 자존심까지 버린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 디몽입니다. 저는 42세의 나이에 원스타 장군으로 진급할 만큼 능력이 뛰어났고 프랑스 내에서도 3명밖에 없는 최고의 군사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전 세계의 군사력을 연구하고 국방 문제에 관해 정부에 조언하며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죠. 러시아나 미국의 동향을 논의하는 일상적인 회의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소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우려되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보좌관이 나눠준 자료를 보니 충격적인 그래프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방위산업 수출에서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를 앞서다니요?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그들의 K9 자주포가 유럽에서 우리 자주포 시스템을 대체했고 KF-21 전투기가 라팔보다 더 많은 국제 구매자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한국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인 작은 나라이며 고작 김치와 태권도 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제가 볼 땐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 만에 북한에 무너질 거예요. 동료들이 동의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가난했던 나라가 수세기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경쟁한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그들은 아마 미국의 군사무기를 복사해서 싸게 파는 거겠죠. 제가 주장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독창적인 설계이고 일부는 우리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미국의 평가가 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이 프랑스를 앞선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국은 국방 연구에 연간 50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리가 덧붙였어요. 그들은 AI 전투 시스템, 드론 군집, 미사일 방어에서 서방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루이, 당신이 직접 서울에 가서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저에게 한국에 가라고요? 그들의 군사기술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영어도 유창하니 소통에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불쾌했어요. 마치 강등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을 분석했지 이런 소국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가 가진 한국 정보를 검토했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방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어떻게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짐을 싸면서 아내 캐서린에게 임무를 설명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무기 시장에서 운 좋게 성공한 것을 확인하러 갔다 올게요. 루이,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잠들기 전 저는 이 임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든 것에 관해서요. 서울까지 14시간의 비행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 창밖을 내다보니 제가 예상했던 군사화된 긴장된 풍경 대신 고층 빌딩들이 구름을 향해 솟아있는 현대적인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파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우아한 다리들이 양쪽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이건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한국은 다를 거야. 도착하자 저는 엄격한 보안 검색을 예상했어요. 북한과 휴전 중인 나라인데 틀림없이 강도 높은 보안 조치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입국 심사는 30초도 안 걸렸고 옆을 보니 한국 국민들은 얼굴 인식 기술로 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발전됐잖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본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였어요. 깨끗하고 넓으며 파리에서도 보지 못한 기술로 가득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최첨단 기술과 IT로 대변되는 로봇들이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며 여행자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감탄을 하고 있던 중 저는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있는 30대의 한국 남성을 보았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몽 씨, 그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저는 한국군사정보국의 이정훈 대령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파리의 최고급 지역에서나 들을 수 있는 완벽한 프랑스어였어요. 저는 불편함을 숨기려 애썼어요. 번역이 필요한 아시아인들을 대하는 세련된 프랑스인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제네시스라는 한국의 고급 자동차로 서울로 향하는 동안 도로는 깨끗했고 교통 흐름이 놀랍도록 원활했어요.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계속 군사 검문소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놀라신 것 같네요. 이 대령이 관찰했어요. 뭔가 다른 걸 예상했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한국은 북한과 여전히 전쟁 중이지 않나요? 더 많은 군사적 긴장감을 예상했는데 제 예상 밖이군요. 국경 부근은 물론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일반적인 삶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오랫동안 느끼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삶을 건설하는 법을 배웠어요.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제 혼란은 커졌어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긴장되고 군사화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여러 면에서 파리보다 더 발전된 초현대적 대도시였어요. 이건 진짜일 리 없어 저는 생각했어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조작된 도시일 뿐이야. 진짜 한국, 진짜 군사기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전됐을 리 없어. 그때는 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창피하게 틀렸는지 몰랐어요. 호텔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오늘 드디어 제 눈으로 한국의 방위 능력을 직접 확인할 차례였어요. 한국의 군사적 성공은 그저 좋은 마케팅일 뿐 진정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대령은 정확히 오전 8시에 같은 세련된 제네시스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디몽 씨? 그가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네, 아주 잘 잤어요. 호텔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다행이에요. 오늘은 국방부에서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위기술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서울 아침 교통 속에서도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 놀라웠어요. 교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패턴에 맞게 조정되었고 스마트 신호등은 파리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어요. 용산구에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어요. 엄격한 보안 검문소를 통과한 뒤에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박 장군이라는 방위사업 청장을 만났어요. 디몽 씨 환영합니다. 그는 한국식 억양이 있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프랑스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은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은 틀림없이 미국 기술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박 장군은 불을 어둡게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 30년 만에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해에만 17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의실 주변의 화면에는 한국산 무기 시스템의 이미지가 표시되었어요. K9 천둥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시스템, 구축함과 잠수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군 함정들이었어요. 이 모든 시스템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박 장군이 계속했어요. 초기에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현재 세대의 무기는 독창적인 한국 설계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전투기 프로그램은 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KF-21 보람에는 65%가 한국 기술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재정적으로 협력했고 특정 부품에 대해 서방 항공우주 기업과 교류했지만 설계와 항공전자, 장비 통합은 모두 한국 것입니다. 그는 비행 테스트 중인 KF-21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비용은 비슷한 서방 전투기보다 훨씬 적지만 90% 이상의 전투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한국 무기와 프랑스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전체적인 성능 비교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캐사르 포병 시스템을 장착한 자주포와 비교된 K9 자주포, 바라쿠다급 잠수함과 비교된 KSS-3 잠수함, ASMP-4와 비교된 현무-4 미사일이요.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시스템은 사거리, 정확도, 표적 시스템과 같은 주요 지표에서 프랑스 능력과 맞먹거나 초과하면서도 비용은 훨씬 적게 들었어요. 이것이 폴란드가 서방 시스템 대신 K9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이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랑스 제품 대신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간 저는 위가 조여왔어요. 프랑스가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수천억 원 가치의 계약들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프랑스가 가진 수십 년의 연구 경험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박 장군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현대 기술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화, AI 통합, 첨단 제조에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는 시스템의 내부 구성 요소를 보여주며 우리 무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화되고 장비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며 AI 지원 명령 시스템과 통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프레젠테이션 후 저희는 한국 무기의 실물 샘플이 전시된 방으로 안내됐어요. 저는 최신 대한 미사일용 유도 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 장인 정신이 완벽다하고 생각될 만큼 디자인이 우아해 보였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괜찮아 보였어요. 그 후 서울 외곽의 K9 자주포 조립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시설은 제가 프랑스에서 본 어떤 방위 제조 공장과도 달랐어요. 로봇이 대부분의 무거운 작업을 처리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복잡한 조립 과정을 감독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해 보였어요. 3일마다 완전한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결합률은 0.01% 미만입니다. 비용은요? 제가 답을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비슷한 프랑스 자주포보다 약 30% 저렴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폴란드, 호주 등의 나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사일 생산 라인, 첨단 레이더 시스템, 드론 제조 구역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서방 기술을 따라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이상으로 혁신하고 있었고 프랑스보다 더 효율적이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리는 혼란스러워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침묵 속에서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괜찮으세요? 이 대령이 물었어요. 네.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면에서 프랑스 능력을 초월하는 진정한 방위 기술 강국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루소 국방장관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단지 가격으로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술은 매우 발전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발전됐나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전체적이진 않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불빛으로 반짝이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제 임무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랑스가 더 이상 군사 기술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방위 제조 공장에서 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아침 식사 때 이대령이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오늘은 평택에 있는 군사훈련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우리의 첨단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봐 불안했어요. 어떤 종류의 훈련시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미래 전투 훈련센터예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죠. 미군 기지 근처에 있지만 완전히 한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평택으로 가는 길은 한국 시골을 지나갔어요. 농과 작은 마을들이 점차 산업지역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중무장된 군사지역에 도착했어요. 검문소를 통과한 후 넓은 훈련장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건물 단지에 들어섰어요. 김 장군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미래 전쟁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디몽 씨. 그는 어제 만난 관계자들과 달리 전장 지휘관의 단단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벽면이 디스플레이로 가득한 큰 지휘 통제실로 안내됐어요. 기술자들이 다양한 데이터 스트림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중앙 화면에는 훈련장의 실시간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보고 계신 것은 우리의 AI 기반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입니다. 김 장군이 설명했어요. KJCCS라고 부르죠. 저는 시뮬레이션된 전투 시나리오가 표시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부대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건 미리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인가요? 아니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실제 부대가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고 AI가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전술을 제안하고 있어요. 제 태블릿에는 각 부대의 임무 성공 확률, 사상자 예측, 대체 전술 옵션 등 상세한 분석이 표시되었어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 시스템은 위성, 드론, 지상군의 센서, 부대 보고서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에게 전술적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김 장군이 설명했어요. 체스 컴퓨터처럼 다음 수를 제안하는 건가요? 훨씬 더 발전된 거예요. 몇 초 안에 100개 이상의 전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행동을 추천하죠. 상황이 변하면 실시간으로 적응합니다. 우리는 훈련장을 내려다보는 관측소로 이동했어요. 먼저 MUMT 시스템을 시연하겠습니다. MUMT는 유인과 무인 팀워크를 의미해요. 멀리서 KF-21 전투기가 접근하는 것이 보였고 그 뒤로는 완벽한 대형으로 날아오는 최소 24개의 작은 드론 무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KF-21은 사람이 조종하지만 드론 무리는 자율적으로 통제돼요. 드론들은 전투기에 확장된 센서, 무기, 전략 장치 역할을 합니다. 드론들이 대형을 깨고 훈련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태블릿에서는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에 모든 드론의 데이터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조종사는 드론이 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드론을 지시할 수 있어요. AI가 복잡한 조정을 처리하죠. 드론들이 지상의 모의 적 차량과 방공 시스템을 식별했어요. 일부 드론은 레이더 신호를 방해하는 동안 다른 드론들은 전투기를 위한 목표물을 지정했어요. 실제 전투에서 이 시스템은 단일 전투기의 효과를 10배로 증가시킵니다. 드론들은 적의 공격을 유도하고 시스템을 방해하고 표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무기로 직접 타격을 입힐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모의 도시 환경으로 이동했어요. 화면에서는 고급 전투 장비를 갖춘 군인들이 보였는데 그들의 헬멧에는 정보를 표시하는 투명한 안경이 있었어요. 저건 우리의 가상현실 전투 헬멧이에요. 군인들에게 적과 아군 위치 항법 보조, 전술 정보를 보여주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군인들은 말을 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움직이며 서로를 엄호하고 돌발 위협에 즉시 대응했어요. 그들은 신경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해 통신하고 있어요. 음성 없는 명령과 데이터 공유가 AI 전술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죠. 갑자기 경보가 울리며 메인 화면이 훈련 지역 밖에서 감지된 미사일 발사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훈련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KN-IFC 방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레이더 시스템이 즉시 미사일을 추적했고 몇 초 안에 방어 포병 부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어요. 전체 탐지, 추적, 대응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시간이 중요할 때는 AI가 교전 결정을 내립니다. 요격 미사일은 탐지에서 요격까지 20초도 안 걸렸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김 장군님, 오늘 본 기술 수준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어요.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많은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30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숙련됐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로요. 하지만 그런 나약한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나요? 프랑스는 수세기 동안 군사기술에 투자해왔지만 한국은 비약적으로 그 발전 속도가 빨라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를 이웃으로 두고 있어서 방심할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오래된 생각이나 전통적인 시스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어요.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대신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현대 기술로 전쟁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한다면 어떻게 할까? 라고 질문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했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세계 군사력에 대한 제 상식을 뒤집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서방 군사 기술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면에서 그것을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니 이 대령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계획했던 해군시설 방문 대신 국방연구소에서 미국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대령은 평소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외부 표시가 거의 없는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보안은 국방부보다도 더 엄격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국방연구소입니다. 첨단 무기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우리는 한쪽 벽면이 고화질 스크린으로 가득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몇몇 한국 관계자들이 이미 화상 통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오전 8시에 스크린이 켜지면서 펜타곤의 회의실이 보였어요. 테이블 상석에는 데이비드 밀러라는 동아시아 담당 국방부 차관보가 앉아 있었어요. 간단한 소개 후
미국인들은 제 존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회의는 합동기술계획과 다가오는 군사훈련에 관한 논의로 시작됐어요. 약 30분 후 기술적 논의가 잠시 멈추자 밀러가 스크린을 통해 저를 직접 쳐다봤어요. 디몽 씨, 우리 한국 동맹국의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명백하게 군사기술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밀러는 살짝 웃었어요. 한번 추측해 볼게요. 당신은 한국에 아직도 미국 군사기술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왔죠?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것은 얼마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한국을 30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해요. 안보 소비자이자 약소국으로요. 그건 제가 처음 한국에 내렸던 평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루이, 한국을 단순히 전략적 위치에 있는 미국 동맹국으로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본질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미국은 이제 한국의 기술과 지원 없이는 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 국방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한국 군사 능력에 대한 의존을 인정한다니요? 그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잠수함 탐지 기술, AI 전투 시스템은 단지 작은 나라에 있는 기술 수준이 아니에요. 세계적 수준이고 일부는 세계 최고이기도 하죠.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프랑스는 중요한 나토 동맹국이고 유럽 파트너들이 아시아의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밀러가 대답했어요. 미국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유럽 강국들, 그리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옛 군사 기술계층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자리에 앉아 들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미국인들은 단지 한국 군사 기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 한국이 미국조차 능가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이 대령이 물었어요. 네, 그냥 생각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밀러 씨가 한 말에 대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는 항상 미국을 궁극적인 군사 초강대국으로 봤어요. 미국의 국방부 차관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건 세계 군사 균형에 대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 대령이 공감하며 미소 지었어요. 아마도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완전히 이해하기엔 너무 빠르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이 대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의 옥상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보아야 한다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르게 올라가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도시가 모든 방향으로 바둑판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들과 함께 도시 중앙을 가로질러 흘렀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울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이 대령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저녁 식사 동안 저는 이 대령이 점점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임무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는 메인 코스를 마친 후에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공항에서 당신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이 대령은 미소 지었어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흔한 일이죠. 저는 오만했어요. 한국이 그저 폰을 만들고 서방 무기를 복사하는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요? 그가 물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군사 강국이며 앞으로 향하게 될 군사 시스템의 미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요. 다음 날, 저는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와 자료를 저장한 태블릿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상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3일 후, 저는 국방장관과 고위 참모들 앞에 섰어요. 저를 바라보는 얼굴들은 제가 한국을 향하기 전처럼 냉소적이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 저는 한국의 군사 기술이 보잘것없고 그들의 수출 성공이 우수한 능력이 아닌 낮은 가격에 기반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요. 서방 군사 기술을 복제하는 아니라
이미 많은 영역에서 그것을 능가했어요. 그들의 AI 통합 전투 시스템, 드론 군집 기술, 네트워크 중심 전쟁 능력은 서방 시스템이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됐어요. 테이블 주위로 소곤거림이 퍼졌고 푸르니에 장군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능가할 방위 연구 인프라나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고집하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구축했어요. 우리가 전통적 사고의 제약을 받는 동안 그들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토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점차 제가 제시한 데이터가 회의론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말했어요. 루이, 당신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어요. 한국 국방 협력에 대한 상세한 제안서를 작성해주세요. 협력이 의미 있는 기술 영역, 잠재적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장관님,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그녀가 침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에 대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우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반대할 거예요. 당신은 매우 인기 없는 프랑스의 장군이 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프랑스를 위한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날 저녁 국방부를 나오면서 저는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는 제 고향이고 저는 프랑스를 깊이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정훈 대령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어요. 곧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이번에는 오만한 관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요. 프랑스의 미래가 한국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